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휴게소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퇴직금 전부 맡긴 게 제 인생 가장 큰 실수였을까요? 그 돈으로 그 애들은 회사를 세웠답니다. 제 이름 한 글자도 없이요. 아버지를 버리고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얼굴들.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저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인생기록실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8년 공장 현장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박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쉬십시오. 동료들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기계 소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면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여름이면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어도 제 출근길은 똑같았습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면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거리는 프레스 소리, 윙윙거리는 모터 소리, 삐삐 울리는 경고음. 그 소리들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썼습니다. 장갑을 끼고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자리는 조립 라인 3번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 부품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부품들을 정확히 조립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를.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허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뻐근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폐암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해준 아내가 그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성호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아버지, 밥은 잘 드세요? 괜찮다. 걱정 마라. 그런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성호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했습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야근 수당을 모았습니다.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성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았으니까요. 며느리 지혜와 결혼도 시켰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빌린 양복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손주는 아직이었습니다. 성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아이 가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아들 학비로 나갔습니다. 아내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축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천만 원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퇴직 축하드립니다. 성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눴습니다. 작은 밥상에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딸깍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당연한 일이었지. 저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소주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우는 이미 40이 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성우는 이제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그냥 쉬어야지. 뭐 하겠니? 여행이라도 가세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여행은 무슨, 나 혼자 어딜 가. 그래도 이제 좀 즐기시면서 사세요. 성우의 말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성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야위었습니다. 너는 어떠니? 회사 생활은 그냥 그렇죠, 뭐. 버티는 거죠. 힘들면 말해라. 괜찮아요. 저도 이제 다 컸잖아요. 성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그냥 예금이나 들어둘까 싶구나. 예금이요? 응. 은행에 맡겨두면 이자라도 나오잖니. 성우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아까워요. 뭐가?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낮은데요. 1년 넣어봐야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안전하잖니. 안전하긴 한데 너무 아까워요. 성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율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 네. 제가 아는 금융 전문가가 있거든요. 금융 전문가? 네. 그쪽 일하는 사람이에요. 안전하게 굴려서 이자 좀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금융인이 투자니 하는 건 잘 모르는 분야였습니다. 평생 월급만 받으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확인했어요. 아버지, 저 믿으시죠? 성우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럼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네,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좀 알아봐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뭘 감사하니?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믿으세요. 성우가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저는 그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저를 챙겨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통장을 넘겼습니다. 여기, 통장이다. 성우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생일이다. 내 생일. 알겠습니다.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성우가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술을 다 마시고 성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버지.
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성우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라면 믿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그 아들이 저를 속일 리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성우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다 처리했어요. 좋은 곳에 넣어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별 말씀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잘 부탁한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확인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해주니 저는 이제 정말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낮잠을 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내와 함께 걷는 꿈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쉴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오랜만에 천천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던 곳이었습니다. 산길을 걸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무들이 푸르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이런 게 여유구나 싶었습니다. 점심에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인수야, 퇴직하니까 어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좋지.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부럽다. 나도 얼른 퇴직하고 싶어.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동동주 한 사발이 시원했습니다. 파전도 맛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렇게 여유를 느끼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너 아들 잘 됐다며?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응. 뭐 취직은 했지. 결혼도 했잖아. 부럽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래도 좋겠다. 나는 아들이 아직 백수야.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곧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또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분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성우가 잘 관리해주고 있으니 걱정 없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득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었는데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성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성우야?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바빠 보였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안부 전화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일이 많으냐? 네, 요즘 프로젝트가 좀 있어서요.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성우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 돈은 잘 관리되고 있는 거지? 네, 걱정 마세요.
이자는 얼마나 붙니? 아,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나중에? 지금 좀 바빠서요. 아버지, 회의 들어가야 해요. 아, 그래. 알았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몸 챙기고. 네, 아버지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급했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예전의 성우라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바쁘겠지.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성우도 먹고 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한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3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아버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런 짧은 답장만 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을요. 성우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 대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저를 속일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연락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통화 연결음 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그렇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매번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습니다. 성우야, 아버지다. 전화 좀 받아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니? 걱정된다. 이번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성우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나 아버지인데.
아,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지혜와는 달랐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아버님 하면서 잘 따랐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성호가 요즘 연락이 안 되는구나. 무슨 일 있니? 아, 그게.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일이 많아. 전화 한 통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네,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라서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 지혜의 대답이 성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솔직하게 말해봐라.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정말 그게 다냐? 네. 지혜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괜찮아요. 그래, 알았다. 그럼 성우한테 전화 좀 하라고 해라. 네, 알겠습니다. 잘 전달해라. 네, 전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에서도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전화를 들고 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휴대전화를 옆에 두었습니다. 혹시 성호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우가 제 돈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 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저는 일어나서 창구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통장 정리 부탁합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은요? 아, 통장은 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아요. 통장 없이는 정리가 안 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스템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손님, 이 계좌는 이미 해지되었는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해지요. 2달 전에 해지되었고 전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해지한 적이 없습니다. 손님 명의로 된 계좌가 맞으신가요? 확인해보니 본인 인증으로 처리되었는데요. 본인 인증이요? 네. 여기 기록을 보시면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으로 된 해지 신청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다른 분이 하셨나요? 통장과 비밀번호를 아시는 분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성우가 제 돈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체된 계좌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본인인데도요. 네. 이체받은 계좌 정보는 저희가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요? 네.
사기나 횡령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계좌 추적이 가능합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만 남기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8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손에 의해서요. 왜? 그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아들이 이런 짓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은행 기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글자를 눌렀습니다. 성호야, 내 돈 어디 갔니? 은행에 갔더니 다 빠져나갔더구나. 대체 무슨 일이니? 전송했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똑똑.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필이면 아들에게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에게요. 대학까지 보낸 아들에게요. 결혼까지 시켜준 아들에게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인가? 통장을 맡긴 게 잘못인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잘못인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계속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앉았다가 또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요. 혹시 성우가 전화를 하지 않을까? 혹시 문자라도 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먹어도 체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 생각만 났습니다. 어린 성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아빠라고 부르던 모습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지혜 며느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아버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성호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니? 무슨 일이냐? 그게 아버님 할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혜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따로 살려고 합니다. 따로. 그게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예요. 저희끼리 살려고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저희랑 같이 못 계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희도 살기 힘들거든요. 아버님까지 모시기엔 여유가 없어요. 내가 언제 같이 살자고 했니? 나는 혼자 살고 있잖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저희는 이제 연락을 좀 끊으려고요. 연락을 끊는다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내 돈은 8천만 원은 어디 갔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8천만 원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성호 씨가 알아서 한 거예요. 저는 관여 안 했어요. 관여 안 했다고? 너희 부부잖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정말 몰라요, 아버님.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다고? 네. 성호 씨가 혼자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어디다 쓴 거냐?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저도 입장이 있잖아요. 입장이 뭐가 있어? 내 돈 가져간 게 입장이야? 지혜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내 평생 모은 돈을 가져가 놓고? 죄송합니다.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번 주말에 성호 씨가 찾아갈 거예요. 왜? 할 말이 있대요. 무슨 말? 그건 직접 들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갑고 무심하고 성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러 오는 걸까?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둘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내오지 않았습니다. 대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 있다며? 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내 돈부터 어디 갔는지 말해봐라. 성호가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 제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창업을? 네. 아이템도 있고 함께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돈을 몰래 가져간 거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으면 안 주셨을 거잖아요. 당연히 안 줬지. 그게 내 노후 자금인데. 알아요. 하지만 기회가 왔는데 놓칠 수 없었어요. 기회. 그게 아버지 돈 훔쳐가는 이유가 되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잘 됐구나. 그럼 돌려줘. 내 돈 돌려줘. 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지금은 못 드려요. 뭐,
돈이 다 사업에 들어갔어요. 지금 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회사가 이제 막 궤도에 올랐어요. 직원들도 뽑았고요. 직원을 뽑아? 내 돈으로? 네. 지금 2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돈을 빼면 회사가 망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내 평생 모은 돈을 가져가 놓고 몇 년만 기다려 주시면 배로 돌려드릴게요. 몇 년, 나한테 몇 년이 남았는지 알기나 하냐? 아버지, 성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갈 겁니다. 이사, 네. 그래서 아버님은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따로 살고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멀리 갈 거거든요. 멀리? 네. 그래서 자주 뵙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예요.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님 챙겨드리기 힘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은 제 돈만 가져가고 저를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짐 정리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지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잠깐. 제가 말했습니다. 짐 정리는 무슨 짐 정리냐? 나는 내 집에서 사는데. 아,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모셔다 드리려고요. 다른 곳? 네. 시설이 좋은데 알아봤어요. 시설, 요양원 말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고시원이요. 저렴하고 깨끗한데요. 고시원이라고? 네. 월세도 싸고 관리도 잘 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고시원에 보내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다시 올게요. 그때 같이 가요. 성우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혜도 따라갔습니다. 둘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우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혜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짐 다 싸셨어요? 응,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방 하나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살았지만 제게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도 챙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성우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성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게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 차에 타면서 물었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쪽으로 갈게요. 고속도로? 네. 거기 괜찮은 곳 알아봤거든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공원도 보였습니다. 산책하던 곳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못 볼 곳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빗방울이 차 유리를 때렸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였습니다. 좌우로 좌우로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옆으로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성우가 차를 휴게소에 세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래.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부모들은 웃으며 아이들을 쫓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화장실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다렸다가 차례가 되어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늙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성우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주차한 건가 싶어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호음 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같은 멘트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우가 저를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휴게소 한가운데예요. 비 오는 날에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는 노인을 신기하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차 트렁크에 있었으니까요. 주머니 속 지갑만 있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든 돈은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신용카드도 없었습니다. 체크카드도 없었습니다. 현금 3만 원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휴게소에서요. 비 오는 날에요. 아무것도 없이요. 그날 밤 저는 휴게소 의자에서 잤습니다. 밤새도록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 대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모든 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새벽 4시쯤 경비원이 저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목도 아팠습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자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바닥에 반사되었습니다. 몸은 축축했습니다. 어젯밤 비를 맞아서 옷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추웠습니다. 이를 딱딱 떨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휴게소를 벗어나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고속도로 옆 국도였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비췄다가 사라졌습니다. 반복되는 불빛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발바닥이 쓰라렸습니다. 신발이 젖어서 물집이 잡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해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2시간쯤 더 걸었습니다.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교회도 보였습니다. 여인숙 간판도 보였습니다. 저는 여인숙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하룻밤 얼마입니까? 25,000원입니다.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3만 원 중에 2만 5천 원을 꺼냈습니다.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여자가 장부에 뭔가 적었습니다. 2층 203호실입니다. 여기 열쇠요. 열쇠를 받았습니다. 낡은 열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203호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물이 샌 흔적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70을 앞둔 나이에 저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여인숙을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시장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가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채 파는 곳, 생선 파는 곳, 반찬 파는 곳.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을 걸었습니다. 빵집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빵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뭘 드릴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진열대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싼 빵을 골랐습니다. 식빵 하나 주세요. 2,000원입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은 돈은 5,000원이었습니다. 2,000원을 냈습니다. 남은 돈은 3,000원이 되었습니다. 빵을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를 찾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낡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빵 봉지를 뜯었습니다.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그냥 밀가루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채워졌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침으로 삼켰습니다. 빵 반쯤 먹고 나머지는 봉지에 넣었습니다. 저녁에 먹으려고요.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여러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성경 공부 모임, 봉사활동 안내.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숙자 쉼터 안내.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였습니다. 충전기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트렁크에 실었던 짐에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가져간 짐에요. 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기도를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가끔 교회에 갔었습니다.
아내가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교회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노숙자 쉼터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갈 곳이 없습니다. 주소가 어디신가요? 제가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시장 이름과 교회 이름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직원이 나가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몇 시쯤 오시나요? 4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교회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엄마가 지나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4시가 되었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왔습니다. 하얀색 승합차였습니다. 옆면에 쉼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인수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쉼터로 가시죠. 남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보였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30분쯤 달렸습니다.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식사도 제공되고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도 적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비워뒀습니다. 적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층 끝방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끝까지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큰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6개 놓여 있었습니다. 2개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사람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어 있는 침대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창가 쪽 침대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몸뿐이었지만요. 휴대전화와 지갑만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낡은 침대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잘 곳이 있다는 게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식당으로 가라는 신호였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1층 식당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배식을 받는 줄이었습니다. 저도 줄을 섰습니다.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식판을 받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을 받았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 한 토막. 자리에 앉았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구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식판을 반납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들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도 있었고 젊어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처럼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소등 시간은 10시라고 했습니다. 아직 8시였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성우가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걷던 모습이요. 아빠, 저거 사줘요. 그렇게 조르던 모습이요. 웃던 모습이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쉼터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기상종이 울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밥과 국, 김치.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청소를 했습니다. 쉼터 규칙이었습니다. 모두 돌아가며 청소를 했습니다. 복도를 쓸었습니다.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1층 로비를 닦았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산책을 했습니다. 쉼터 주변을 걸었습니다. 논밭이 있었습니다.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벼가 흔들렸습니다. 초록 물결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쉼터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저를 데려온 그 직원이었습니다. 박인수 씨 일자리 소개해 드릴까요? 일자리요? 네. 막노동이긴 한데 일당은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6시에 차가 왔습니다. 일하러 가는 차였습니다. 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쉼터에서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했습니다. 저는 자재를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벽돌을 날랐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날랐습니다. 철근을 날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먹었으니까요.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젊은 인부가 물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젊은이의 친절이 고마웠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가족은 없으세요? 있지. 아들 하나. 그럼 아들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더구나. 젊은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이었습니다. 밥과 김치, 반찬 몇 가지. 그늘에 앉아 먹었습니다. 다른 인부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기운을 내야 했으니까요. 오후에도 일했습니다. 해가 뜨거웠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작업복이 땀에 젖었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5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일당을 받았습니다. 7만 원이었습니다. 손에 돈을 쥐었습니다. 오랜만에 버는 돈이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나한테도 아직 팔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쉼터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땀과 먼지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팔. 모든 곳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직 쓸모가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요.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신문 코너를 봤습니다. 여러 신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경제면이었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성호 대표 사회적 기업 창업으로 청년 고용 선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성호가 정장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성호 대표는 창업 투자금 8천만 원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현재 직원 2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매출 목표는 10억 원이며 내년에는 50명까지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8천만 원. 제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매출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물을 사는 것도 잊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했으니 잘 된 거라고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제 희생 위에 아들의 성공이 있다는 게요. 그리고 아들은 저를 버렸다는 게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기로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아둔 돈을 챙겼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하루 7만 원씩 한 달에 20날 정도 일했습니다. 1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쉼터에 약간의 생활비를 냈습니다. 남은 돈은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중 일부를 버스표 값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쉼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외출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래세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쉼터에서 지원받은 옷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표를 샀습니다. 서울행 버스표였습니다. 2만 원이었습니다. 버스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산, 마을. 서울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화를 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해야 할지 따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을요. 제 아들을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버스터미널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 갈 곳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회사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유리로 된 빌딩들이었습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눈이 부셨습니다. 길을 물어가며 찾아갔습니다. 30분쯤 걸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높았습니다. 20층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내 돈으로 시작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목소리가 기계적이었습니다. 박성호 대표 찾아왔습니다. 예약 있으신가요? 없습니다만, 저는 예약 없으시면 만나실 수 없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네. 여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아버님이시라고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아버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잠시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내려오신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하얀 셔츠, 파란 넥타이. 신문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달라 보였습니다.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성우가 멈칫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들 보러 왔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위로 올라가시죠. 성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를 이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만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성우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턱선이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12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넓었습니다.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쪽 회의실로 가시죠. 성우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로 된 방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앉으세요. 성우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성우도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요. 아버지, 어떻게 여길? 신문에서 봤다. 저는 품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여러 번 펼쳐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회사 내 돈으로 시작한 거 맞지?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잖아. 맞느냐고.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8천만 원. 내 평생 모은 돈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왜 그랬어? 왜 몰래 가져갔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냐?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사업 기회가 왔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돈을 훔쳐간 거냐? 은행에서는 대출도 안 해줬어요. 담보도 없고 신용도 별로였고요. 그게 아버지 돈 가져가는 이유가 되냐? 말씀드렸으면 안 주셨을 거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안 줬을 거다. 당연히 그러니까 몰래 한 거예요. 몰래 하면 되는 거냐? 그게 도둑질이잖아. 도둑질이라는 말에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면 그런 말씀 사실이잖아. 남의 돈 몰래 가져가는 게 도둑질 아니냐? 성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회사가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됐으면 다냐? 직원이 2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돈이 다 사업에 묶여 있어요. 설비도 샀고 사무실 보증금도 냈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지금 빼면 회사가 망해요. 망하든 말든 그건 내 문제다. 아버지, 제발.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제 앞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배로 돌려드릴게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배로 돌려준다고? 그럼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라는 거냐?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여유가 없으면 내 돈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몇 년만요. 아버지, 몇 년만 기다려주시면. 몇 년? 나한테 몇 년이 남았는지 알기나 하냐?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제발. 일어나라고 했다. 성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휴게소에 버린 거냐?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냐? 비 오는 날 휴게소에 버리고 갔잖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돈도 없고 압박도 심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버렸어? 지혜가 그러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탓을 하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됐다. 변명하지 마라.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 그럼 잘 지켜라. 네, 내 돈으로 시작했으면 내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 대신 부끄럽게 살지는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돈을 벌더라도 사람답게 벌어라. 아버지, 나처럼 버려지는 사람 만들지 말고. 성우가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됐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 간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성우가 뛰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또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성우가 따라 나왔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연락처라도 주세요. 필요 없다. 제발요. 아버지, 더 할 말 없다.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저는 성우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성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 아버지,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그러니 찾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표를 끊었습니다.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전철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피곤해 보였습니다. 전철이 왔습니다. 탔습니다. 사람들의 밀려 구석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역 이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버스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표를 샀습니다. 돌아가는 버스표였습니다. 대합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말이었으니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빛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깔렸습니다. 2시간 후 쉼터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룸메이트들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서울은 어땠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환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성우다. 제 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저를 휴게소에 버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날랐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일을 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쉼터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박인수 씨, 택배 왔어요. 택배요? 네. 받으러 오세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호. 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받으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돌려보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네. 결국 받기로 했습니다. 상자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침대에 놓았습니다. 룸메이트들이 쳐다봤습니다. 택배 왔네요. 네. 뭔데요? 모르겠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겨울 패딩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바지도 있었습니다. 장갑, 목도리, 모자도 있었습니다.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했고 버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시니까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들 성우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요. 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게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옷들을 꺼내봤습니다. 패딩을 입어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깔끔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보낸 옷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편지지를 샀습니다. 쉼터로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성호야, 아버지다. 택배 잘 받았다. 고맙다. 옷이 따뜻하구나. 하지만 다시는 보내지 마라. 너도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아버지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건강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적었습니다. 아들 회사 주소였습니다. 우표를 붙였습니다.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습니다. 쉼터 앞에 우체통이 있었습니다.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 정말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또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상자를 받았습니다.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열었습니다.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새 통장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선 이것부터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성우 올림. 저는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화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결국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들과 함께 걷는 꿈이었습니다. 어린 성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성우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계속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빠짐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아두었습니다. 일을 계속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날랐습니다. 막노동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인수 씨, 이제 독립하실 때 되지 않았어요? 독립이요? 네. 돈도 좀 모으셨잖아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일에서 번 돈과 아들이 보낸 돈을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방 하나 얻으시는 게 어때요? 계속 여기 계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독립해도 될까? 혼자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직원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신세를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저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직원과 함께 여러 곳을 봤습니다. 작은 원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얼마입니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방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옷들과 쉼터에서 받은 옷들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구를 사러 갔습니다. 침대를 샀습니다. 싱글 침대였습니다. 작은 책상도 샀습니다. 옷장도 샀습니다. 냉장고도 샀습니다. 중고였지만 깨끗했습니다. 배달이 왔습니다. 가구들을 놓았습니다. 방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다시.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쉼터 직원이 소개해줬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도서관 관리 일이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건설 현장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도서관은 깨끗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책 냄새가 좋았습니다. 박인수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사서 선생님이 인사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친절해 보였습니다. 주로 책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일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서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였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 첫날입니다. 여기 좋아요. 조용하고 편해요. 그러게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도 책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조용히 읽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저 나이가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도 어릴 때 책을 좋아했습니다. 도서관에 자주 데려갔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사회적 기업 박성호 대표. 화면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청년 고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15억 원입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50명까지 고용을 늘릴 계획입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잘 됐구나, 성호야. 속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기뻤습니다. 아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게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제 희생 위에 그 성공이 있다는 게요.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성호에게서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성호 올림. 짧은 편지였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사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컴퓨터 좀 쓸 수 있을까요? 네, 저쪽에 있어요.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아들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클릭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메인 페이지를 스크롤했습니다. 여러 메뉴가 있었습니다. 회사 소개, 사업 내용, 채용 공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우리 회사의 시작. 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릭했습니다. 글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의 뿌리는 한 아버지의 희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을 아들의 미래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공장에서 38년을 일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시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 없이는 이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그분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글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인수 어르신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졌습니다. 저는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성호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아내와 성호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하지만 지금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매일 볼 수 있도록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8시에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책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계속 쌓였습니다.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씩 빠짐없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시골에 작은 집을 사는 거였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조용히 사는 거였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꿈꿀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걷다가 공고문을 봤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봉사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10개였습니다. 주소 목록도 받았습니다. 리어카에 도시락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그렇게 10집을 돌았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처럼요. 마지막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과 비슷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제 또래로 보였습니다. 고맙소.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도 저처럼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어카를 반납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분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줄 차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또 아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기업 박성호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성호가 나왔습니다.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박 대표의 회사는 현재 7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은 2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잘 됐구나, 성호야. 정말 잘 됐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내는 문자였습니다. 축하한다. 아버지가. 전송했습니다.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네, 노력이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성호의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 아직 화가 다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 오너라.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응, 괜찮아. 아버지, 성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울지 마라. 나 괜찮다고. 정말 죄송해요. 됐다. 다 지난 일이야.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녹차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잔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럼. 아직 팔팔하지. 일은 어떠세요?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 좋더라. 다행이에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자주 올게요. 응.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성우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짧은 대답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도 아들과의 관계도요. 다음 주부터 아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왔습니다.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반찬도 가져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치유해 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홈페이지 업데이트했어요. 보셨어요? 아니, 아직. 한번 보세요. 새로운 내용 추가했어요. 다음 날 저는 도서관 컴퓨터로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시작 페이지로 갔습니다. 새로운 글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박인수 어르신은 현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어르신의 희생을 기억하며 저희는 매년 어르신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르신께 보답하는 저희의 방법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제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 희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가 날아갔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감사하며요.